적으로 말하면 나는 현재의 나로서 사랑받는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리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경험은 수동적인 경험이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현재의 상태, 곧 어머니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복이고 평화이며 획득할 필요도 보상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의 무조건적 성질에도 역시 부정적 측면이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답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획득될 수도 만들어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없다면 그것은 마치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다. 어머니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8살 반부터 10살 이전의 대부분의 아동들에게는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랑받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문제이다. 이 연령까지의 아동은 아직 사랑할 줄 모른다. 사랑받는 경우 기쁘고 즐겁게 반응할 뿐이다. 아동 발달의 이 단계에서 아동의 심상에는 새로운 요인, 곧 자신의 행위로서 사랑을 만들어내려는 새로운 감정적 요인이 생긴다. 처음으로 어린이는 어머니에게 무엇인가 주려는, 무엇이든 만들어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이의 생활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관념은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랑이 성숙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마침내 어린이는 이제 젊은이가 되어 자기 본위성, 곧 다른 사람들을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극복한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주 다르다. 어머니는 우리를 탄생시킨 고향이고 어머니는 자연이고 대지이고 태양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자연적 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생후 몇 년 동안은 어린아이와 거의 관련이 없고 이 초기 단계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은 어머니의 중요성과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연적 세계를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인간 존재의 다른 극, 곧 사상, 인공적 사물, 법률과 질서, 훈련, 여행과 모험 등의 세계를 대표한다.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에게 세계로 들어서는 길을 지시해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적, 경제적 발달과 관련된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유재산이 성립되고 사유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재산을 남겨줄 만한 아들을 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후계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아들, 자신과 가장 많이 닮았고 따라서 가장 좋아하게 된 아들을 상속자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원칙은 너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너는 네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조건부 사랑에서도 우리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답을 바라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랑을 잃게 된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의 소극적 측면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에는 복종은 주요한 덕이고 불복종은 중요한 죄라는 사실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그 벌로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된다. 적극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고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지는 않다.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는 어린아이 자신의 욕구와 일치한다. 갓난아이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
6살 이후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권위와 지도가 필요해지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특별한 사회가 던져주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상적인 경우에 어머니의 사랑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무력감을 조장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삶에 대한 신념을 갖고 지나친 걱정을 해서는 안 되며, 어머니의 걱정이 어린아이에게 전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생애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독립해서 마침내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에 바쳐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원칙과 기대로 인도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협적이고 권위적이기보다는 참을성이 있고 관대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 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켜야 하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는 어머니다운, 그리고 아버지다운 양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어머니다운 양심은 어떠한 악행이나 범죄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 너의 삶과 행복에 대한 나의 소망을 빼앗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아버지다운 양심은 네가 잘못을 저지르면 너는 네 잘못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고, 내 마음에 들고 싶다면 너는 너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다. 신경증적 사랑의 기본적인 조건은 애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모두 어버이상의 애착을 느끼고 있고, 어른이면서도 일찍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해 품고 있던 감정, 기대, 공포를 애인에게 전이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아적 관계 유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고, 어른으로서의 애정적 욕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람은 지능적,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생활 연령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애정에 있어서는 2살 또는 5살 또는 12살 어린 아이로 남아있다. 더 심각한 경우에 이러한 감정적 미숙성은 사회적 유능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보다 덜 심각한 경우에 갈등은 친밀한 개인적 인간관계 분야에 국한된다. 앞에서 검토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심의 퍼스널리티와 관련되는 것으로 오늘날 자주 볼 수 있는 이러한 신경증적 애정관계에 대한 다음 예에는 정서적 발달 단계가 어머니에 대한 유아적 애착을 벗어나지 못한 남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남자들은 말하자면 아직도 어머니 젖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남자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보호, 사랑, 따뜻함, 배려, 칭찬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 곧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그녀의 자식이고 그들이 무력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남자들은 그들을 사랑하도록 여자를 유인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에 성공한 다음에도 매우 정답고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여자에 대한 관계는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표면적이고 무책임하다. 그들의 목적은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남자들에게는 보통 상당한 허영심이 있고 다소간 숨겨진 과장된 관념이 있다. 올바른 여자를 만난다면 그들은 안전감을 느끼고 의기양양하고 상당한 애정과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남자들이 대체로 기만적인 이유다. 얼마 후 여자가 계속해서 그들의 환상적 기대에 따라 살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는 갈등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 여자가 그들을 한결같이 찬양하지 않으면, 여자가 그녀 나름대로의 생활을 주장하면
여자가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원하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여자가 다른 여자와 그의 애정 관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혹은 이러한 애정 관계에 관심을 갖고 찬양하지 않으면 남자는 깊은 상처를 받고 실망감을 느끼며, 흔히 여자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또한 군림하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감정을 합리화한다. 귀여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결여되면 사랑이 없다는 증거로 간주된다. 이러한 남자들은 보통 그들의 애정 행위, 쾌락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순수한 사랑으로 착각하며, 따라서 그들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대한 애인으로 상상하고 사랑의 상대자의 망언에 대해 몹시 불평한다. 이러한 어머니 중심적인 사람이 심각한 장애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일 그의 어머니가 사실상 과잉보호하여 그를 사랑했다면, 만일 그가 어머니와 같은 타입의 아내를 찾아낸다면, 만일 그의 특수한 천품과 재능이 그에게 매력을 갖추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한다면, 그는 더 높은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의미에서는 잘 적응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경우가 더 많지만, 비록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애정생활은 심각한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퍼스널리티를 외로운 상태에 놓아두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자주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에 빠진다. 신경증적 증상의 다른 형태는 주로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예로, 어머니는 냉담하고 초연하지만 아버지는 부분적으로는 아내가 냉담하기 때문이지만 모든 애정과 관심을 아들에게 쏟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좋은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권위적이다. 아들의 행동에 만족할 때에는 언제나 아들을 칭찬하고 선물을 주고 정답다. 그러나 아들에게 불만을 느낄 때에는 언제나 뒤로 물러서거나 꾸짖는다. 아들은 그에게는 아버지의 애정이 유일한 애정이므로 노예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집착한다. 아들은 생활의 주요 목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성공할 때 아들은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한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패하거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아들은 기운을 잃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러한 사람은 아버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애착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아버지 상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의 전 생에는 부침의 연속이 되고 아버지의 칭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경력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다. 그들은 양심적이고 믿을만하고 성실하다. 그들이 선택한 아버지 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면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 관계에서는 초연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여자는 그들에게 핵심적 중요성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보통 여자에 대해 가벼운 경멸감을 갖고 있다. 흔히 소녀에 대해서는 아버지다운 관심으로 숨겨버리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남성적 성격에 의해 여자를 감동시키지만 그들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생활을 항상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상에 대한 1차적 애정에 대해 아내는 2차적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남편이 변덕스러운 어린아이를 다루듯 그녀를 다루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는 한 그들은 점점 더 실망할 뿐이다. 어버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말다툼을 억제하거나 불만의 징조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어버이들의 특이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에 있어서의 신경증적 장애는 더욱 복잡하다. 양친의 소원한 관계는 동시에 자녀와의 사이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소녀가 경험하는 것은 예의 바른 분위기이지만 아버지나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어서
소녀는 당황하고 무서워한다. 소녀는 어버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한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미지의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 결과 소녀는 자기 자신의 세계, 곧 백일몽에 빠져버리고 항상 겉돌고 나중에 그녀의 애정관계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움츠리면 강렬한 불안, 곧 세상에 굳게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는 감정이 생기고 강렬한 흥분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흔히 피학대 음란증적 경향을 갖게 된다. 대개 이런 여자는 남편을 야단치고 소리 지르게 만들기를 좋아하고 남편이 정상적으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야단치고 소리 지르면 적어도 긴장이라는 무거운 짐과 여기서 생기는 공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정의 중간 상태라고 하는 괴로운 미결 상태를 종결시키려고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흔하지는 않으나 가끔 위대한 사랑으로서 경험되는 영화나 소설에서 자주 묘사되는 사이비 사랑의 형태는 우상숭배적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의 생산적 전개에 바탕을 둔 동일성, 곧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는 사랑을 하는 사람을 우상화하기 쉽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부터 소외되고 이 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의 선, 곧 온갖 사랑, 온갖 빛, 온갖 지복을 간직하고 있는 자로서 숭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힘에 대한 모든 감각을 박탈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대체로 그녀를 또는 그를 우상시하는 자의 기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보상으로서 새로운 우상을 찾게 되는데 때로는 이러한 순환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우상숭배적 사랑의 특징은 첫째로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사랑의 경험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우상숭배적 사랑은 흔히 참되고 위대한 사랑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강렬함과 깊이를 묘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지 우상숭배자의 갈망과 절망을 드러내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이 서로 우상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때로는 극단적인 경우 감흥정신병 형태가 되기도 한다. 사이비 사랑의 다른 형태는 감상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랑은 환상 속에서만 경험될 뿐 실제하는 다른 사람과 여기서 지금 맺고 있는 관계에서는 경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러한 사랑의 본질이 있다.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이러한 사랑의 형태는 영화와 잡지의 사랑 이야기나 사랑 노래의 소비자들에 의해 경험되는 사랑의 대상적 만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랑, 합일, 친밀감을 바라는 충족되지 않은 이런 욕망은 이러한 생산품을 소비하는 데서 만족을 찾는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분리의 벽을 허물 수 없었던 남자와 여자는 스크린 속 부부의 행복한 또는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에 참여할 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많은 부부들이 스크린 위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구경할 때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함께 다른 사람의 사랑의 구경꾼으로서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기회를 갖는다. 사랑이 백일몽인 한 그들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실제하는 두 사람 사이의 현실적인 관계가 될 때 그들은 얼어붙는다. 감상적 사랑의 또 하나의 측면은 시간에 의한 사랑의 추상화이다. 부부는 그들의 지난날의 사랑, 비록 이 과거가 현재였을 때에는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지난날의 사랑의 기억이나 미래의 사랑의 환상에 의해 깊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이미 서로 실증을 느끼면서도 얼마나 많은 약혼자 또는 신혼부부들이 미래에 있을